자, 벌써 이제 13주째죠. 이제 두 번 하고 15주째는 시험 보는 건데 이번에는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원에 보니까 여러 문제가 이제 감사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리포트로 대체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첫 해니까 기말고사는 한 번 정도는 이 시험을 봐서 시험지를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기말고사로 모아서 이제 보는 걸로 하고, 기말고사에는 이 13주는 이걸로 하고 14주에는 3시간을 내가 미국의 정부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미국 전반적인 정치 시스템에 관한 영문 독해를 내가 강의한 것을 학부에서 강의한 것을 올려주려고 해요. 그것을 이해해야만 미국의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문화에 관한 거니까 정부 시스템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내가 그거를 강의한 것을 올리기로 하고, 요번 주에는 노인과 바다 2시간만 하고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짧게 써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뭐 써가지고 읽은 느낌 이것을 이 클래스에 꼭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일정 조정을 해서 15주 때 원래 4시간에 15주차 4시간에 시험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보고, 인천에서 또 한번 한 학기 얼굴은 봐야 되니까 점심을 먹던 차를 마시던 그때 한번 보기로 하죠. 12월 둘째 주인가 그럴 거예요. 시험 보는 날이.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번 학기에는 시험을 본다. 리포트 내라는 건 내서 리포트 점수로 하기로 한다. 자, 그날 시간 조절을 해서 꼭 지정한 날짜에 봐야 된다. 내가 시간이 서로 안 돼서 이게 시간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꼭 시험 보는 걸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마무리 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노인과 바다 마무리를 짓고, 노인과 바다가 해밍웨이의 이런 대표작이라고 이제까지 쭉 해왔는데 어떤 현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읽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발표됐는데 작품 내용도 없고 별 볼 일 없으면 그 시대에 출간하자마자 95%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것은 극소수에 해당하죠. 햄릿도 그렇고 뭐 노인과 바다도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다. 그러면 그전에 어느 경영학과 교수가 영어과에서는 아예 또 셰익스피어를 가리켜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듣기에 무식한 소리지.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해석의 여지가. 자, 그래서 그 고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햄릿은 르네상스 시대에 그때의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19세기에 읽었다면 그때의 또 읽는 사람의 의미가 있고, 지금 나름대로 현재의 입장에서 그 작품을 바라볼 수 있죠. 내가 대학 다니던 대학을 1975년도에는 해밍웨이가 대단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병철 교수님이 쓴 해밍웨이 평전을 읽고 나도 감동을 받아서 책상에 해밍웨이, 파파 해밍웨이였고 털 이렇게 많이 난 해밍웨이의 사진도 걸어놨던 적이 있는데, 그건 그때의 이야기고 지금 보면은 별로 해밍웨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요. 왜? 너무 세계가 적고 남자들의 사냥, 투, 싸움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인종의 문제라든가 성차별의 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현대의 소설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한마디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그래 어느 비평가들의 얘기를 보니까 어느 비평가가 이렇게 썼어요. 해미웨이의 문학 세계는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본 저 바깥 세계와 같다. 이게 좁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밍웨이가 그려내고 있는 그 문학 세계는 어떻게 보면 작은 서클이 작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밍웨이의 그 세계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해밍웨이가 갖고 있는 정신 세계가 너무 작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의 양반의 표현 방법, 문체 이런 것들은 현재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을 어떤 어부가 고기를 망신을 당하고, 동네에서 뭐 꼭 망신을 당했다는 것보다 내가 옛날에 대단한 어부였는데 지금 동네에서 안 알아주니까 야,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이러면서 배 타고 나와서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옆에 매달고 왔지만 고기는 다 뜯기고 뭐 빈손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노인도 할 말이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고기를 잡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노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또 있는 거겠죠. 자, 어찌됐든 그런 세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비평가는 이 소설을 그린 나블, 여기서 뭐 녹색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 갔어? 그린 나블로 녹색 소설로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녹색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위기나 생태계의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연 친화적인 소설이에요. 뭐 요새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뜨거워져서 저 남극이 녹고 있다. 그래서 얼음이 녹아갖고 펭귄이나 백곰이 사라지고 있다. 또 남극이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그 얼음이 녹으니까 바다에 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지대는 다 물에 잠기게 될 거다. 또 생태계의 위기도 올 수 있죠. 옛날에는 얼음에서 있었었는데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끼가 끼고 거기에서 벌레나 다른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환경의 위기나 생태계의 위기를 드러내는 녹색 소설의 어떤 꼭 100%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런 것들이 자연 친화적인 냄새가 이 소설에 배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산티아고라는 노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낚아서 먹고 사는 어부이지만, 그러나 어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몇 마리씩 잡는 거는 자연 친화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이 우주에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그 이렇게 어떤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사람은 동물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돼 있죠. 드넓은 바다에서 고기를 낚으며 이제 살아가는 어부가 산티아고잖아요.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은 다른 생물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산티아고의 자연 법칙에 대한 태도를 보아야지 고기를 낚는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우주,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산티아고는 바다와 하나가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바다와 자연과 생물을 인간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자연과 이 산티아고 노인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 다음 예문을 한번 보면, 하기야 저 친구도 내 친구이긴 하지, 나는 저놈을 죽여야만 해, 내 친구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들. 이 형제야
난 지금껏 너보다 아름답고 또 너보다 더 침착하고 고결한 놈은 보지 못했구나. 이 말은 청새치를 보고서 하는 말이죠. 어부로서 청새치를 낚지만 청새치에 대해 많은 사랑을 느끼고 있죠. 청새치를 죽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질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인은, 이 산티아고 노인은 자연 그 자체이기도 하지, 자연 그 자체이기도 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지니고 또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산티아고 노인은 그 자신의 천직에, 어부라는 천직에 만족하고 자연의 이 순환한 법칙과 운명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인물이죠. 따라서 그는 시계가 없이도 해와 달을 보고 시간도 측정하고 또 심판이 없어도 육감적으로 방향을 알고 있어요. 노인은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죠.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은 베어 플로어, BAR이 그냥 날바닥이잖아요. 또는 더트 플로어, 흙이 있는 거, DIRT, 더트 플로어로 되어 있고 노인은 이곳을 맨발로 걸어 다니죠. 또 샤크 리버 오일, 그 상옥 간 오일을 어카바브 샤크 리버 오일이잖아요. 그 상옥 간 오일을 매일 마신다든지, 손에 피가 흐를 때 바닷물을 치료제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다 자연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인은 자연을 깊이 사랑해요. 노인에게서 절실한 최대 현실은 아주 푸른 바다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바다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으며 또 지금도 그 바다를 사랑하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사실 사랑하는 바다를 떠나서는 이 노인은 갈 곳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따가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노인은 바다를 부를 때 여성 명사인 라마르, LAMAR, 라마르라고 불렀고, 스페인 사람들은 바다를 사랑할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이 통례이기도 했어요. 또 남성으로도 불렀어요.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남성, 여성 어느 쪽으로도 부를 수 있지만 노인은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바다기에 라마르, 여성으로 불렀다. 또 산티아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멕시코 만류에서 영구한 바다를 배경으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고기를 잡는 것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어부죠. 즉 이런 어부는 뭘까요? 대자연의 법칙을 중히 여기고 이 천리, 이 자연에 순화하는 천리에 순응하면서 자연에 대해서는 깊은 애착을 지니고 있죠. 자기 자신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바다나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상을 인간과 동일한 차원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산티아고는 무생물인 바람, 침대 따위도 거의 친구로 생각하고, 이따 나오겠지만 해, 별, 달, 고기 등은 거의 형제로 사랑과 우정을 베풀죠. 이처럼 노인의 사랑은 자연 만물을 그 대상으로 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산티아고의 사랑의 개념은 범신론적 우애 정신에까지 승화되어 있어.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범자를 쓰잖아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또 산티아고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 속에 도취되어 시적인 공감을 느끼기도 하죠. 또 이 지친 새가 산티아고의 낚싯줄에 날아와서 앉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 한 마리 새에게 무한한 동경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 산티아고 노인의 근본적인 인간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무한히 넓은 바다에서 외로움을 절감하고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찾아온 새는 이 새에 대한 반가움과 사랑이 혼합되어 나타난 상호 의존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린 나블이다, 이런 면으로 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뭐 여기에 기독교적 상징 같은 것도 나타나는데 이따 시간이 되면 또 여기 안 써 있는 건데 그걸 다 쓰려다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요 뒤에 덧붙였어요. 자, 지금 한 얘기를 여기다 조금은 써놨는데 산티아고는 별, 달, 해 같은 무생물에게까지 애정을 보이고 있죠. 프란체스코 성인들은 새들에게 설교를 하고 해, 달, 별 이런 것을 보고 형제, 자매라고 프란체스코 성인은 말을 했어요. 즉 자연과 인간을 이 두 부류, 이양 대립, 서로 대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지. 이양 대립의 생태계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이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적으로 보는 거. 이양 대립이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생태계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말도 이양 대립이 생태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성경의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이 자연을 정복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것을 말 그대로 이제 해석한다면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양대립, 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산티아고의 이 노인의 바다에 대한 태도에서 생태주의적인 태도를 읽을 수가 있다. 바로 이게 생태주의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낚싯줄에 앉는 새 보고도 서로 외로우니까 친구처럼 느끼는 거. 이게 이제 자연과 내가 합일이 돼서 한 몸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 이게 생태주의적인 거죠. 스페인어에서는 바다를 여성, 남성 여기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어권에서는 바다는 여성, she로만 봤죠. 산티아고는 바다를 부를 때 언제나 여성 명사인 라 마르라고 부르죠. 여기서 라 마르라는 것은 she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라, 여성에 붙이는 거죠. 라, she. 젊은 어부들은 이 바다를 엘 마르라고 불러요. 이 엘은 남성이에요. he.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다. 여성 명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늘 라마르라고 부르죠. 노인은 바다를 늘 라마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바다에 애정을 가지고 부를 때 사용하는 스페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페인 말이죠. 물론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다를 나쁘게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조차도 바다를 언제나 여자인 것처럼 불렀다. 이 산티아고 노예는 바다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부르죠. 요즘 본다면 기후 문제 등 환경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어디 가서 고민하고 있는 21세기의 노인과 바다를 록색 여기서도 노인과 바다를 노인과 바다를 녹색 소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읽어도 무방하다. 결국은 여기서 노인과 바다를 어떤 합일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그린 나블로도 볼 수 있다. 자, 또 이 작품에서는 어떤 기독교적 상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독교적 상징을 이 작품에 내포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작품 전체도 기독교적인 문맥을 지니고 있어요. 또 어부 자신은 어떻게 보면 예수도 어부 아니었나요? 그 어부 자신은 예수를 암시하고 있는 듯하고 고기를 낚으면서 보여준 노인의 모습은 기독교적인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본다면 기독교에서는 3, 7, 40 등의 숫자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해명에는 이 숫자들을 신중히 다루고 있어요. 즉 노인이 며칠 고기 잡으러 나가요. 84일이잖아요. 84일에 그 고기 잡는 추러하는 날 중
40일은 소년과 동행을 했고 44일은 단독으로 출호를 했죠. 또 말린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는 3일이 걸렸고 또 7번째 시도로 성공을 했고 7마리의 상어가 격퇴진 것 등 여기에 나타난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기독교적 상징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의 방에 예수의 상이 걸려 있었다는 것도 기독교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티아고라는 노인의 이름 자체도 스페인어로 12제자 중에 한 명을 뜻하고 그 밖에 노인이 사도로서 소년 마놀린에게 생계의 방법과 고기 잡는 방법 그리고 인간 생활의 여러 면을 가르치잖아요. 소년 마놀린에게. 이 점은 뭘까? 예수의 모습과 흡사한 거죠. 더욱 돋보이는 것은 말린과 상어의 악전 고투 끝에 등과 손등에 상처까지 입고 쓰러질 듯이 괴로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상태로 평온히 잠든 모습의 상징성이죠. 이 모습은 흡사 순교자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산티아고가 말린과의 사투에서 작은 배에 우드 오브 보우를 굳게 딛고 서 있는 장면에서 그 나무는 예수가 등에 짊어진 십자가의 나무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어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은 격분해서 이렇게 AY라고 부르짖는데 해밍웨이는 그것을 손톱이 살에 박히거나 나무에 박힐 때 무의식적으로 내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예수가 못 박힐 때 부르짖었다고 하는 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징만을 산티아고를 종교인이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산티아고 노인은 자신이 종교적이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말린을 꼭 잡아야 하겠다는 일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그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 그러므로 만일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면 신을 저주할지도 모르고 또 그가 신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죠. 다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산티아고 노인은 종교인이 아니지만 그가 고통과 무한한 괴로움을 주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독교적 상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순환의 현장에 처해 있을 때 사용된 기독교적 상징은 순환의 재강조를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소설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산티아고 노인의 대자연 속의 만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인생관과 생활 습성 등에 나타나는 산티아고의 인간상은 예수에 비교할 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해밍웨이는 기독교적 상징을 이용해서 산티아고 노인의 휴머니즘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작품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사용한 것은 예수가 순환의 고통을 참는 신으로서의 인간적인 면과 인간 산티아고를 동일 차원에서 언급하여 인간의 위엄을 종교의 수준까지 접근시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산티아고는 지상의 하나의 예수로서 신으로부터 해방된 고독자로서 인간의 철학을 굳게 딛고 끝까지 버티는 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적 상징이 이 작품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소년 마놀린이잖아요. 이 소년 마놀린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마놀린 소년은 40일 동안 산티아고 노인과 같이 고기를 잡이 생활을 하면서 노인으로부터 고기 잡는 기술도 배우고 야구에 대한 이야기 등을 즐겨 들으면서 생활하는 동안 노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노인의 시종을 정성껏 들어드리죠. 또 노인 또한 마놀린을 아끼고 사랑했고 마놀린으로부터 큰 위안을 얻으며 의지하고 생활했죠. 소년의 아버지는 고기를 못 잡는 산티아고를 살라오, 억색에도 운이 없는 사람 살라오라고 단정하고 마놀린으로 하여금 다른 배를 타도록 강요하죠. 소년은 노인을 곁을 떠나게 된 사유를 밝히고 헤어졌지만 노인과 소년의 정은 변함없이 계속되죠. 마놀린 소년은 언제나 노인에게 희망과 확신을 가져다주고 노인에게 식사와 신문을 구해다 주는가 하면 이른 새벽에는 졸리는 눈을 비비고 나가서 노인이 배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행운을 빌어주고 배웅까지 하죠. 자, 이런 걸로 본다면 마놀린의 산티아고에 대한 사랑에서는 여성적인 사랑이 엿보이기도 하고, 다시 얘기해서 마놀린의 산티아고에 대한 사랑에서는 여성적인 사랑이 엿보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사제의 관계로 보이기도 하고, 또 마놀린은 산티아고를 스승처럼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듯 이러한 마놀린의 호의를 산티아고는 별로 감사하다는 느낌도 흔연히 받아들이죠. 산티아고가 마놀린의 호의에 접하는 반응이 미운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그의 성격 탓이지 그의 진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어요. 즉 산티아고 노인은 테라스관의 주인 마틴과 주점 쥐엔 페트리코 사이에서도 이해의 관계를 넘어서 우정이 이루어져서 이들이 노인에게 콩과 쌀, 바나나 등을 주었을 때 노인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 점은 오히려 노인의 진실되고 무게인 무한한 인간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즉 여기서 산티아고와 마놀린의 관계를 정립해 보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헤밍웨이가 지금까지 작품, 즉 초기 중기 그 작품을 다뤄온 여성은 진정한 남녀 사이에서 오가는 주고받는 관계보다 자아를 완전히 잃은 오로지 복종과 헌신만이 있는 여성이었으나 본 작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남자와 소년 관계로 전환시켜서 종려의 여성에 해당하는 마놀린을 주고받는 면이 동등한 위치로 설정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뭐 지금 한 얘기는 몰라도 뭐 괜찮아요. 어쨌든 소설의 이제 이 소설의 끝무렵에 노인은 잠에서 깨어나서 소년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개인주의를 포기하고 상호 의존의 신뢰를 보여주죠. 그래서 소년은 반가이 노인을 맞이하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소년이 자기의 배에 오겠다던 것을 완강히 거절했던 노인이 이번에는 소년의 제의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마놀린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상징으로 디마지오와 라이언,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산티아고는 불효불굴의 인내와 용기와 의지력의 소유자임을 상징하고 있고, 그런데 그의 투지적인 정신면을 디마지오와 사자의 꿈에서도 얻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디마지오와 라이온이 상징하는가 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0여 분이 다 돼서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지금 한 얘기는 뭐 끝부분은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헤밍웨이 문학의 성과를 이 작품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